야, 저 선생님 수박을 달고 다닌다. 낄낄.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순수해 보였던 그 학생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진짜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심지어 김 이사님을 빽이라고 부르며 조롱까지 했죠. 그런데 그날 단 한마디가 나왔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군대에서 익힌 습관이 몸에 밴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특수부대 중령에서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으로 말이다. 어린 시절 유진은 허약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다. 그런 그녀를 보며 부모님은 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의사인 아버지와 약사인 어머니는 당연히 유진도 의학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 유진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다. 밤늦도록 공부하고 의대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꾼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은 한 번의 특강이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신 할아버지가 학교에 오셔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의 눈빛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든 이야기,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며 유진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날 밤 유진은 부모님께 자신의 결심을 말씀드렸다. 의대 대신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하지만 유진의 의지는 확고했다. 허약했던 자신을 단련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관학교 생활은 혹독했다. 새벽 5시 기상, 체력 단련, 각종 훈련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기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특수부대에 지원했다. 특수부대에서의 생활은 더욱 강도 높았다.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훈련, 적진 침투 훈련, 인질 구출 작전 등을 통해 유진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다. 15년간의 군 생활 동안 유진은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다. 해외 파병에서 현지인들을 구출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재해 구조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녀의 목표는 사단장이었다. 35살까지는 반드시 장성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다. 할머니는 유진을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할머니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군대에서 익힌 강인함과 리더십,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누군가를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전역을 결심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이번에는 말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응원해 주셨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유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군복 대신 흰 가운을 입고 총 대신 체온계를 들고 아이들을 지키는 새로운 전사가 되겠다고. 해솔초등학교는 유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아침 8시, 등교하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평범한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할 밝음과 순수함을 찾기 어려웠다. 보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유진은 첫 번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계단 모서리에서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서 덩치 큰 아이 셋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웅크린 아이의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의 군인 본능이 작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덩치 큰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익숙한 반응이었다. 아,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구나. 저희는 그냥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아이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웅크리고 있던 아이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유진은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적들과 마주해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고작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 친구 일어서라. 유진의 명령조 말투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 아이의 교복 곳곳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끈은 풀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에서 완전히 꺼져버린 빛이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너희들은 교실로 가라. 지금 당장. 덩치 큰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읽혔. 유진은 그 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웅크리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뭐니? 지민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민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진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지민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특수부대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돌볼 때 썼던 그 따뜻한 눈빛으로 지민이를 바라봤다. 지민아, 선생님은 새로운 양호 선생님이야. 유진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시 다친 곳 있니? 지민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가리켰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보니 멍든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새로 생긴 것도 있었지만 오래된 것들도 있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보건실로 가자. 선생님이 약 발라줄게. 보건실로 향하는 동안 유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군대에서 후임들을 훈련시킬 때도 이런 폭력은 용납하지 않았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의료진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유진은 지민이를 의자에 앉히고 음품을 꺼냈다. 멍든 부위에 차가운 찜질팩을 대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지민아, 이런 일이 자주 있니? 지민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유진은 찜질팩을 고정해주며 다시 한번 물었다. 선생님한테는 무슨 일이든 말해도 돼. 선생님이 지민이를 지켜줄게. 그제서야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절망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도 결국 포기하실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 특수부대원으로서의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보건실을 나와 학교 전체를 둘러보기로 했다. 지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른 선생님들도 포기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복도를 걸으며 유진은 군 생활에서 익힌 관찰력을 총동원했다. 교실마다 들리는 소음의 패턴이 이상했다. 일반적인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복도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덩치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혼자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가 보니 한 아이가 변기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 앞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유진이 나타나자 그들은 재빨리 흩어졌지만 그 순간의 장면은 유진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됐다. 괜찮니? 유진이 다가가자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화장실 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재빨리 수건을 꺼내 그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지민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유진은 더 많은 것들을 목격했다. 급식실에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반찬을 모두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운동장에서는 축구공이 아닌 한 아이를 차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 모든 것이 대낮에, 그것도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명의 선생님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다. 유진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선생님께 다가갔다. 명찰을 보니 김 선생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양호 선생님 유진입니다. 아, 유진 선생님. 반가워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6학년 담임이에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아주었다. 하지만 유진이 학교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가요? 김 선생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유진 선생님, 이 문제는 복잡해요. 물론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요. 김 이사님 때문이에요. 김 선생님의 말에 유진은 귀를 기울였다. 김 이사는 이 학교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으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가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의 부모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김 이사님과 사업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면 김 이사님이 나서서 막으시거든요.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선생님들을 다른 학교로 전보내기도 했어요. 유진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이 얽힌 구조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 군인으로서의 정의감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포기하신 건가요?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잖아요. 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고민도 이해가 되었지만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일수록 더 치밀한 계획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 선생님,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진 선생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 이사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날 오후 유진은 보건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군대에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항상 했던 것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김 이사라는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은 다짐했다.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상황 분석을 위한 노트를 정리한 후였다. 보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어제 목격한 폭력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듯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 나갔다.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환자가 찾아왔다. 어제 화장실에서 본 그 아이였다. 이번에는 팔에 큰 멍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름이 뭐니? 수아예요. 수아야. 이 멍은 어떻게 난 거니?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유진은 두려움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 역시 지민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유진은 수아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야, 선생님한테는 무슨 일이든 말해도 돼.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다만 유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찔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다시 학교를 순찰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폭력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직접 불러세워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잠깐,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운동장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괴롭히던 아이들이 유진을 보고 멈춰섰다. 그중 가장 큰 아이가 나서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놀이가 이런 건가? 친구를 괴롭히는 게 놀이니? 저희는 괴롭힌 게 아니라 장난친 거예요. 그 순간 유진은 특수부대에서 신문할 때 사용하던 기법을 떠올렸다.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진실을 끌어내는 방법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했다. 그래, 장난이라고 치자. 그런데 장난을 당하는 친구가 웃고 있니? 즐거워하고 있니?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다. 유진은 계속해서 압박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하는 건 친구를 괴롭히는 거지. 장난이 아니야. 그러자 가장 큰 아이가 반발했다. 선생님이 뭘 아세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군대에서 반항적인 후임을 다룰 때의 그 눈빛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내가 뭘 아느냐고?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지. 아이들은 유진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중 한 아이가 중얼거렸다. 어차피 김 이사님이 우리 편이에요.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뒤에 김 이사라는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이사님이 너희 편이라고. 그럼 김 이사님도 너희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니? 아이들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유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눌렀다. 이 아이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었다. 어른들의 잘못된 비유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유진은 김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김 선생님, 김 이사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 선생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이사님은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학교 건물도 그분 회사에서 지었고 지금도 여러 공사를 맡고 계시죠. 문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그분과 사업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이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사업 파트너들의 자녀들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제재하려고 하면 항상 중간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응용해서 말이다. 먼저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김 이사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유진은 학교의 폭력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학교 곳곳을 순찰하고 폭력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가해 학생들은 총 12명으로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조직처럼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돈을 갈취하는 아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 감시하는 아이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매주 정해진 날에 갈취한 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목요일 점심시간에 은밀하게 추적 작전을 펼쳤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잠복과 추적 기술을 활용해서 말이다. 과연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이 학교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아이는 학교 담벼락 근처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만났다. 그 남성은 아이로부터 봉투를 받아들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치 상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유진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날 오후 보건실에서 유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김 이사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군대에서 배운 것처럼 완벽한 준비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새벽 5시부터 학교 주변을 정찰하며 김 이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학교 정문 근처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바로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 교장실로 향했다. 유진은 재빨리 교무실로 가서 김 선생님을 찾았다. 김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남성은 바로 김 이사의 비서였다.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에 와서 교장과 면담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문제가 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무마되거나 축소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김 이사는 자신과 사업 관계에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그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해서 김 이사 측에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는 사실상 김 이사의 사업 영역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해 학생들의 명단, 피해 학생들의 증언, 금전 갈취의 규모와 횟수, 그리고 김 이사 측 인물들의 학교 출입 기록까지 말이다. 군대에서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듯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증거 수집만으로는 부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유진은 지민이와 수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지민이를 보건실로 불렀다. 지민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유진을 신뢰하는 기색이 보였다. 유진은 지민이 옆에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지민이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며 경계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매주 1,000원씩 빼앗기고 있다는 것, 거부하면 폭력을 당한다는 것,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소용없다는 것들을 말이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이 며칠에 걸쳐 꾸준히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민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다. 매주 2,000원씩 빼앗기고 있었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의 숙제까지 대신 해주어야 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유진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다. 자신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 말이다. 군대에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듯이 이번에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이제 김 이사와의 정면 대결을 준비할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이 싸움에서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주 월요일, 유진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먼저 교장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은 중년에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지만 유진이 학교폭력 문제를 언급하자 표정이 급격히 경직됐다. 교장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반응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침내 교장이 입을 열었을 때 유진은 이 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깨달았다. 교장은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무엇보다 김 이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교장의 태도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다. 유진은 교장과의 면담에서 기대했던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시간에 유진은 지민이와 수아의 부모님께 연락했다. 두 아이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학부모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지민이 어머니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속 한숨을 쉬었다. 이미 여러 번 학교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민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결국 포기하고 지민이에게 그냥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수아의 아버지는 더욱 직접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냈다. 이미 교장실에까지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오히려 수아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김 이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유진은 김 이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했다.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걸친 권력 구조의 문제였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화요일 아침, 유진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가해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었다. 군대에서 배운 심리전 기법을 응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대상은 가해 학생들의 리더 격인 민수였다. 6학년으로 덩치도 크고 다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이였다. 유진은 민수를 보건실로 불러서 단둘이 대화했다. 처음에 민수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유진의 질문에 성의 없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진이 민수의 가정 상황에 대해 언급하자 표정이 변했다. 유진은 사전에 민수의 배경을 조사해 둔 상태였다. 민수의 아버지는 김 이사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정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유진은 민수에게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수 자신도, 괴롭히는 아이들도, 그리고 민수의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유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이제 와서 달라질 수는 없다고, 그리고 김 이사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진은 민수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아직 그를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김 선생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선생님은 유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이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사로서의 무력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유진의 등장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 둘째, 가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김 이사와 정면 대결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록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고 자신이 군대에서 지켜온 정의와 신념이 걸린 문제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군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켜온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요일 아침, 유진의 계획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이사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유진은 순간 긴장했지만 군인으로서 단련된 침착함을 유지했다. 김 이사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첫 마디는 유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었다. 최근 학교에서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김 이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상대를 관찰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말투, 표정, 몸짓을 통해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다. 김 이사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가락을 연신 두드리는 습관과 눈꺼풀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그가 생각보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이사는 유진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려면 기존의 질서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진은 김 이사의 말이 끝날 때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자신은 양호 선생님으로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그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유진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학교의 운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김 이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물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김 이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유진의 교직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은 김 이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자신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학교에 왔고 그 목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이사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보건실을 나갔다. 김 이사가 떠난 후 유진은 잠시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김 이사는 분명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유진은 그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날 오후 유진의 예상대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교장이 유진을 불러서 면담을 했다. 교장은 김 이사로부터 유진에 대한 불만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몇몇 교사들도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김 이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김 선생님마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에게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진과 김 이사의 대면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기운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지민이는 그날 오후 보건실을 찾아와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비록 아직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예전보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들도 유진을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민수는 평소와 달리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유진과의 대화가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음 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김 이사와의 정면 대결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유진은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떠올렸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아군의 결속을 다지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은 목요일이었다. 가해 학생들이 갈취한 돈을 김 이사 측에 전달하는 날이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8장. 목요일 아침 유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점검했다. 특수부대에서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느꼈던 그 긴장감이 다시 온몸을 감쌌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계획대로 학교 뒷문 근처에 숨어서 대기했다. 과연 민수가 나타났고 곧이어 김 이사의 비서도 도착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민수가 봉투를 건네는 순간 유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모든 것을 녹음했고 사진도 찍었다. 김 이사의 비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민수는 유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은 민수를 보건실로 데려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민수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이사로부터 받는 압박과 보상 사이에서 갈등해왔다고 고백했다. 유진은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과의 학생들도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2시,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교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교장실에는 이미 김이사가 와 있었다. 김이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미 보고받은 것 같았다. 김이사는 유진이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학생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즉시 사과하고 모든 증거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김이사에게 반격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김이사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폭로했다. 학생들을 이용한 금전 갈취, 교육 현장에서의 부패,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유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부인할 수 없었다. 특히 녹음된 대화 내용은 결정적이었다. 김이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점점 궁지에 몰렸다. 유진이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치밀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이사는 화를 내며 교장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민이와 수아를 비롯한 피해 학생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의 격려를 받아 용기를 내어 직접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은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서 민수를 비롯한 몇몇 과의 학생들도 나타났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김이사로부터 받은 지시와 보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교장실은 순식간에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이 되었다. 김이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향해 협박을 했지만 유진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유진은 김이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은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켜왔고 이제는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김이사 같은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교장은 김이사에게 학교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김이사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이사는 분노하며 보복을 암시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날 오후 학교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들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가해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도 유진의 용기에 감탄하며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 후 해솔초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괴롭힘은 자취를 감췄다. 민수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진심으로 변화했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유진은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군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방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지민이는 이제 밝은 표정으로 보건실을 찾아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사가 되어 유진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수아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되찾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지냈다.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이 보건실을 찾아와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유진의 용기 덕분에 학교가 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학교 풍경을 바라보며 유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군인에서 교육자가 된 그녀의 새로운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